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아내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이번엔 남편의 시점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내 편과 이어지는 내용이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면 더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 복도였습니다. 긴 복도 끝에 박정훈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방금 전 판결이 내려진 참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옆에서 뭔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 보였습니다. 딸 서윤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정우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웃음을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보지 못하게 됐는지 정우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그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노할 이야기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게 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날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정훈의 하루는 늘 피곤함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 반, 눈을 뜨면 천장이 먼저 보였습니다. 옆에는 이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늘 그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있었습니다. 찌개 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정우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5분만 더 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앉으면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반찬도 있었고 국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맞은편에 앉아 서윤이 학교 준비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뭔가 말을 걸었지만 내용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몇 시였더라. 부장님이 어제 뭐라고 했더라. 머릿속은 이미 회사에 가 있었습니다. 정훈이 처음부터 이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달랐습니다. 퇴근하면 수진이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주말에는 같이 드라이브를 다녔습니다. 수진이 웃으면 정훈도 웃었고 수진이 힘들다고 하면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그때의 수진은 달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의 자신이 달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혼 3년이 지나면서 집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진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웃음이 줄었습니다. 서윤이를 낳고 나서는 더했습니다. 집 안의 모든 것이 서윤이 중심으로 돌아갔고 정우는 그 바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도 수진의 시선은 정훈이 아니라 서윤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밥은 차려졌고 빨래는 개켜졌고 청소도 됐습니다. 하지만 정훈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훈은 그 마음을 수진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고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게 결혼이려니, 다들 이렇게 사는 거려니,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봄날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최나연은 이사 첫날 떡을 들고 왔습니다. 정우는 그날 마침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밝게 웃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옆집으로 이사 왔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정우는 별 생각 없이 받아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나연은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면서 한 번 더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나연은 먼저 인사를 건넸고 요즘 이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웃 사이의 가벼운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수진과 저녁을 먹으면서 정우는 문득 그 짧은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가벼웠던 순간이었다는 것이. 나연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에서, 단지 안산책로에서 마주칠 때마다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회사 얘기를 들어줬고 힘들다는 말에 공감해 줬습니다. 정우는 그 대화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퇴근길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웃이라고, 별게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나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많이 힘드셨겠다고, 고생하셨다고. 정우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에게는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고,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나연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동안에도 정우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집에서 받지 못하는 것을 밖에서 찾는 것뿐이라고. 수진이 먼저 달라졌다고.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자신은 그냥 숨구멍 하나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나연은 정훈에게 잘 맞춰줬습니다. 정훈이 힘들다고 하면 들어줬고 정훈이 웃으면 같이 웃었습니다. 정훈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봐 준다는 것, 자신의 말에 집중해 준다는 것.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정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어 했고, 정훈이 집에 일찍 들어가려 하면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수진과 이혼해달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건 만난 지 6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혼. 정우는 그 단어를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아빠가 사라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그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연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우는 두 가지를 모두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수진에게 짜증을 내는 횟수가 늘었고 수진이 말을 걸면 귀찮아졌습니다. 수진과 눈을 마주치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죄책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 정우는 그 감정의 이름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나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을 내보낼 방법이 있다고. 정우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나연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정훈이 진짜 선을 넘은 때였습니다. 이혼 서류와 입원 동의서를 식탁에 내려놓던 날, 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과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로스쿨 선후배 모임에서였습니다. 수진은 그날 구석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먼저 말을 걸었고, 수진은 처음에는 수줍게 웃더니 나중에는 법률 얘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그때 수진의 눈빛이 얼마나 빛났는지 정우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정훈이 부탁했습니다. 둘 다 바쁘면 가정이 힘들 것 같다고, 자신이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수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고 가정에 집중했습니다. 정우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한 것인지를. 서윤이가 태어나고 수진은 더 바빠졌습니다. 정훈도 바빴습니다. 둘 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 피로 속에서 서로에게 다정할 여유가 없었고, 그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동안 아무도 먼저 좁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게 다 수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은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그 밤 정우는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은 날이 밝으면서 다시 묻혀버렸습니다. 법원 서류가 날아온 날, 정우는 아침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가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우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소송을 냈다고요. 직원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네, 상대방 측에서 접수한 소장입니다. 정우는 수진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소장을 받아보고 정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단순한 이혼 청구가 아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고발장. 정훈이 수년에 걸쳐 조금씩 빼돌렸던 자금,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날짜별로, 금액별로, 계좌 내역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정리했단 말인가? 정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나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연에게도 민사소장이 따로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공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둘이 같은 변호사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정우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소장을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다고. 특히 횡령 부분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나연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나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윤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엄마 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정우는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재판은 정훈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정훈 측 변호사는 수진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처음 나연과 계획했던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수진을 마주하는 순간 정훈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진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면서 정면을 바라보는 눈빛,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치는 손. 정훈은 그 모습에서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저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던가. 변호사의 주장이 끝나자 수진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판사가 허가했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대로 걸어갔습니다. 정훈은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날짜, 금액, 내역. 정훈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자료들이 하나씩 제시됐습니다. 정훈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진은 판례를 인용하며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수진이 판례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변호사였다는 것을, 결혼 전에 로펌에 다니던 수진을, 자신이 일 그만두라고 했고 수진이 그만뒀다는 것을, 그 자격증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수진의 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게 된 순간 정훈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정훈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정훈은 법정 밖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전액, 제3, 분할, 서윤이의 양육권은 수진에게 단독 귀속, 횡령건은 형사 사건으로 이송. 변호사가 하나씩 읽어줬지만 정훈의 귀에는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수진이 법정을 나섰습니다. 서윤이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바라봤습니다. 서윤이는 정훈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였는데 모른 척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훈은 딸에게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나연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를 알고 있을 텐데도 문자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정훈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연이 자신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사랑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가 사라지자 연락도 사라진 것이라는 것을. 정훈은 법원 건물을 나서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라이터를 2번 튕겼습니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일을 그만두게 한 것도, 대화를 먼저 포기한 것도, 나연에게 기댄 것도, 수진을 몰아붙이려 한 것도 다 자신이었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걸 알게 된 건지 정훈은 담배를 반도 피우지 않고 발로 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서 문을 닫고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서윤이 생일이 2달 뒤였습니다. 올해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정훈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훈은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었고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내고 나니 통장 잔고는 바닥에 가까웠습니다. 밥은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밥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매일 아침 차려줬던 그 밥상이 이상하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서윤이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짧게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처음 몇 번은 어색해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빠, 나 그림 그렸어. 보여줄까? 정우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럼 보여줘. 라고 말하면서 화면 속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나연과는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그 시절이 생각났지만 그리움은 아니었습니다. 후회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 선택들 하나하나가 지금의 이 삶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정훈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사진 중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수진이 법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결혼 전 로펌에 다닐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눈빛. 정훈이 결혼 초에 좋아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정훈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자신이 지워나갔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 그만두라고 했고, 집에만 있게 했고, 무시했고,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진이 달라졌다고, 결혼 생활이 재미없어졌다고 남 탓을 했습니다. 정우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수진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받아줄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빗소리를 들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